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철학자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될 것인데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하면 대표적인 명제가 떠오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면 객관적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현시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식될 수 있는 실체이자 객관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데카르트는 당연시되는 말들을 재차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하자면 당시의 물질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볼 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물질이란 그저 환영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화를 시청할 때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이미지가 해당됩니다. 물론 진짜가 아닌 CG라도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이죠. 이같이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을 속여 환영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환영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단, 그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물체를 보았을 때 예를 들어 저것은 연필이다 라고 인식된다면 그 물질은 연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식된 연필은 환영이 아니라 실체하는 객관적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환영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실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한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데카르트의 물질의 개념은 고대 원자론자들과 비슷하며 현대 유물론자들의 효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 생각하는 데카르트를 사람들은 이원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데카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신과 물질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 물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데카르트 연구의 첫걸음이죠. 예를 들자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정신이 물질인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카르트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대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고민 끝에 데카르트는 정신이 육체를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람 뇌 한복판에는 손과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 손과 선은 정신과 육체가 만나 교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해부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태를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은 정말 솔깃하게 들리죠.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며 그 연결체로는 손과 선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손과 선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물질인 육체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진정한 자유라고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정신적 자유, 이 키워드는 데카르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 정신이 있지 않을까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이 육체에 지배받는 모습입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정신이 육체에 지배받는 경우는 정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돈에 구속되어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가난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돈에 더욱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같이 정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자유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삶을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념이라는 것이 물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세를 등진 채 금욕주의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물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정신적인 자유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중간 정리 들어갑니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자로서 정신과 물질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정신과 물질 사이에도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요. 인간의 뇌 한복판에 송과 선이라는 것이 있어 정신과 물질 간 교감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송과 선을 통해 정신이 자유의지대로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상태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고요.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정념이라고 했고, 이 정념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로 보았던 데카르트에게 있어 정신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마무리 지으며 데카르트가 그토록 강조했던 정신에 대한 본질을 말해볼까 합니다. 데카르트는 정신의 본질을 자기 의식 또는 반성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먼저는 정신의 두 가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석 능력과 종합 능력이 해당됩니다. 먼저 분석 능력이란 보편성에서 개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말하죠. 다음과 같은 명제를 볼까요?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라고 했을 시 인간이라는 보편성에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개별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능력이란 개별성에서 보편성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명제를 볼까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다 라고 했을 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개별성에서 인간은 죽는다라는 보편성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정신이라는 것은 논리적 추리를 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종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추리는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추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바로 자기의식, 반성 능력이라는 것이죠. 정신의 본질이란 결국 논리적 추리를 하고 있다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인 자기의식, 반성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고 물질은 그 자체로 실체라며 유물론의 효시가 되었던 데카르트. 그는 정신의 본질인 자기의식을 통하여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일한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정신적 자유라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정념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욕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을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카르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노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